예, 안녕하세요. 자, 생윤 방과후반. 지난번에 이제 사회계약론이랑 심율복종했고, 그다음 이제 남은 자녀 단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예요. 자, 성과 사랑의 윤리는 뭐 이번에 7월 모의고사에서는 뭐 출제됐고, 어, 여기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성, 그다음에 사랑, 성윤리,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철학 이쪽을 다루고 있는데 수능 출제 빈도를 3이라고 써놨지만 4 정도 올해는 좀 4 정도 6월 모이고 3월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그래도 꾸준히 나왔던 것 같네요. 근데 또 작년에는 또 수능에는 출제 안 됐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조금 난이도 낮은 편입니다. 여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선생님 여기 뭐 써놨지만 성과 사랑은 이제 여러분들 뭐 사적인 영역인데 뭐 우리가 여기에서도 도덕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성과 성적 관계랑 이제 그 윤리 원칙 간의 관계, 우리가 이제 간통을 이제 뭐 바람 피는 거라고 하죠. 바람 피는 거를 이제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 죄로는 간통 자체는 죄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폐지가 됐고, 그래서 어 아마 이제 그렇게 바람을 피다 걸려도 이제 부부간의 그런 신뢰를 깨트려도 민사 소송만 가능하고 아마 형사 처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통 그 자체는 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는 바람 펴도 여기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네요. 아 참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속으로는 되게 거부감이 들죠. 어떻게 바람이 죄가 아니지?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바람 피고 이런 사랑 이런 정말 사적인 영역이, 예, 어쨌든 여기도 도덕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먼저 여기서 보기에는 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말한 참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죠. 이 사람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대표 저서 제목, 이 책이거든요. 사랑의 기술. 어, 자, 우리가 이제 생애에서 출제되는 범위도 이쪽인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정규 수업이었으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을 텐데 이제는 뭐 수능 준비하는 거니까. 자, 나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된 사랑은요. 음, 이것도 이제 다 이번에 이번에 다 7월 모의고사 출제된 내용이네.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이거를 내 관점에서 이제 다 출제됐네. 이거 내 나의 관점에서 보거나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복종하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약간 이건 이제 가부장적으로 외경, 두려움. 어떻게 사랑이 외경과 두려움이지? 이건 약간 가부장적인 사랑 생각하시면 돼요. 막 남이 나를 막 요즘 막 애들 막 유행하는 말들 테토남 막 이런 애가 나한테 막 복종을 강요하고 막 그러면 나를 막 내가 그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약간 그 사람이 막 두려워서 막 만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사랑은 예, 옳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거부한다라고 보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X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X.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2번을 좀 먼저 보자. 2번. 자, 사랑이란 일단 요런 거다. 그리고 2번은 이제 기존 사람들의 이제 사랑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요. 첫째는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읽고 이해만 해. 알겠지? 이걸 외우는 건 조금 어리석은 것 같고요. 자, 사랑은 대상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노력을 안 하는데 그냥 헤어졌으면 헤어졌다. 그럼 뭐 이제 나를 진짜 사랑해줄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면 돼. 이렇게 나는 노력을 1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줄 대상을 찾는 거. 이것을 비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에리 프롬은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도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하셨겠죠. 근데 지금도 똑같이 20대, 30대처럼 사랑하시냐 하면 엄마 아빠는 아니라고 할 거야. 그냥 부부간의 의리로 사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에리 프롬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20대 때 여러분들 10대, 20대 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막 불타는 사랑 이제 그런 거는 영속적 이런 영원한 속성 이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가 이제 그 막 고백할 때는 막 진짜 다 희생해 줄 것처럼 하다가 애가 이제 점점점 애가 변해. 그러면 이제 속상해 하죠. 얘가 날 안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걸 에리 프롬이 이제 비판을 해요. 아니다.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특히 에리 프롬은 그 수동 나는 이제 노력은 안 되지 누가 나를 좋아해줘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런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누가 나한테 플러팅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막 심쿵해.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사랑은 하나의 스킬이다, 기술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적이 안 나오면 열심히 다시 이제 그 학습 스킬을 늘려가지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듯이 사랑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실패 원인을 학습과 노력으로 후천적으로 개발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도 감정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학습과 노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게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핵심은. 그 다음에 참된 사랑의 요소로서 그래서 보호, 책임, 조경 지식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암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사실 잘 안 나왔어요, 출제에서. 뭐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중에서 이제 뭐 이거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왔다. 자, 근데 이 원전은 조금 읽어봅시다.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사랑의 유형을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비판한 건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이 원전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자, 선생님이 하나씩 좀 읽고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나쁜 사랑인데 자,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약간 시장형 성격이란 거는 이제 그거야. 기브 앤 테이크 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라고 본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100만큼 줬으니까 나도 사랑을 100 줘야지. 이렇게 교환의 의미로. 자, 두 번째는 약간 짠돌이 스타일이에요. 사랑을 저 상대방 연인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거, 돈을 쏟는 거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짠돌이 스타일이죠. 이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건 좀 출제하기에 조금 애매해. 자, 세 번째는 이건 아까 선생님이 했죠.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조금 약간 자존감이 낮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랑을 주면서 기쁨을 누린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돼. 뭐 여자친구가 막 2시간 걸려. 야, 운전해서 나 좀 태워다 줘. 2시간 운전해 줘. 내가 남자친구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지. 이것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은 따로 체크는 안 할게요. 사랑은 희생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닌데? 약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이 얘기한 좋은 성격은 생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게 희생은 또 아니에요. 자, 사랑을 주는 것을 자기 능력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자친구한테 뭐 도시락을 싸주든 아니면 뭐 애정 표현을 하든 마음을 쓰든 시간을 쓰든 이런 것을 내 능력, 나 사랑 짱 잘해, 나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의 이제 약간 긍정 마인드의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은 자기 능력의 표현이자 생산적인 활동이다. 이런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아까 말한 존경, 사랑의 요소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란 단순하게 외로워서 혹은 성적 욕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실존 문제, 분리불안, 약간 심리학자라서 약간 이것도 심리학처럼 얘기하냐? 분리불안이라든지 혹은 정서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의 해결책은 참된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볼 건데 하나는 양성평등 이야기를 조금 볼게요. 여기 그래서 선생님이 윤사 그 기출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생윤한 애들은 풀어보고 남겨놨는데 바로 이제 이것도 심리학 내용이거든요. 심리학 내용인데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성평등. 그러니까 길리건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제 캐럴 길리건이랑 넬 나딩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둘 다 여성이죠. 예, 두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육계 심리학계를 비판하면서 배려의 윤리. 그래서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ethics of caring이라고 케어링의 번역어입니다. 보살핌이라고도 요즘은 번역을 하는데 케어링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배려의 윤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랑 대체 그 양성평등이랑 뭔 상관이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캐럴 길리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심리학계에서는 자, 일단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존 롤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덕 판단에 있어가지고 저스티스만 강조하는 구조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게 연구가 이제 이걸 캐럴 길리건은 이게 편향적이다 이야기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건 이제 뭐 그냥 필기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로렌스 콜버그라고 하는 아마 너네 교대나 사대 가는 애들이나 혹은 심리학과 가는 애들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콜버그가 사춘기 너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콜버그가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학생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판단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도덕 딜레마를 주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이제 따져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뭐 과학 쪽에서는 이렇다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건 이제 오해래. 같은 부분도 있는데 자 보니까 콜버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 존 롤스와 칸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도덕은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건 이제 배려윤리가 이제 이거 이제 배려윤리가 이제 반대한 내용이라서 이것만 강조해요. 자 학생들이 도덕적 딜레마를 주고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사람을 뭐 구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애들이 요런 쪽으로 칸트랑 롤스가 좋아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면 얘가 이제 좋은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을 판단을 하면 난 제 친구 마음이 뭐 가슴이 아파 혹은 제가 내 친구라면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덕윤리랑 약간 유사하죠. 감정적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낮은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미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이미 그 머릿속에 약간 답정너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춘기 여학생 남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했죠. 누가 더 뛰어나나 이게 봤더니 아까도 봤지만 콜버그는 이쪽으로 테스트한 애들 높은 점수를 줘요. 여기 피라미드 꼭대기 이쪽은 한 이쯤 줬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됐냐면 이쯤엔 남학생들이 상위권의 분포가 되고 여학생 이쪽으로 주로 대답한 사춘기 여학생들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콜버그의 연구 결과의 문제점은 결론이 어떻게 나죠? 남학생들은 주로 이쪽으로 답변하고 여학생들은 이쪽으로 답변한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도덕성 수준이 도덕 판단 능력이 여학생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런 거 니네가 이제 너네도 나중에 대학 가서 보고서 쓰거나 논문 쓰거나 연구 실험할 때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거를 그 당시에 콜버가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거든요. 대학원생 제자인 캐럴 길리건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스승님의 관점이 이미 여기 나온 것처럼 이쪽에 편향돼 있다. 성편향적이다. 비판을 한 겁니다. 왜 이쪽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길리건 나딩스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하거든요. 같을 수는 없어요. 남자의 약간 뇌, 여자의 뇌와 여자의
그 약간 그 여자들의 세계와 남자들의 세계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도 얘네들 인정. 그래 남자들이 이쪽으로 주로 행동하는 거 알아. 여자들은 주로 이쪽으로 행동하고. 근데 이쪽으로 답변하는 게 뭐가 어때서? 왜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스승이 이것만 강조했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남성의 특성인 요것과 여성의 특성인 이것을 함께 동등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식의 멍멍이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게 길리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성적 특성에 대한 뭐가 여성적 특성이야? 이거야. 일단은 도덕 판단에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이거를 고려해요. 내가 느끼는 슬픔, 뭐 이런 약간 감정이입 이런 거에 공감, 드라마가 공감하면 돼. 그 다음에 여자들은 약간 그 맥락, 상황 이런 거를 중시해. 그 다음에 인간관계. 내가 제 친구, 저 문제 상황에 겪은 애가 내 친구야.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감정이 더 이입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혹은 이제 공감 이런 거. 선생님도 남자지만 남자인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야 남자인 선생님 친구들은 진짜 공감 진짜 안 해줘요. 예, 진짜 공감 안 해줘요. 예, 공감 안 해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여성들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걸 듣다면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애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맞고 이거를 사실 이제 길리건과 베르율리 한 애들이 남자는 요거 잘하고 여자는 요거 잘하는데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다고 후대에 이제 20세기 초반에가 아니고 20세기 후반에 이제 그 페미니스트 학자들에게 이제 더 얘네들도 이제 공격을 받아요. 이제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배려윤리 얘네들이 분명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등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 왜냐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걸 얘네들은 인정을 하거든. 그래서 근데 뭐 걔네들의 비판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이쪽을 남자들이 뭐 주로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여자들도 이거 잘하는 여자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이쪽에 잘하는 남자 선생님은 이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MBTI에서 말하는 T랑 F잖아 이거 그치? 남자들은 근데 남자들이 F인 남자도 있고 T인 여자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남자는 이쪽을 잘한다. 여자는 이쪽을 잘한다라고 말한 약간 배려 윤리 입장이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선생님도 이건 인정을 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사실 주로 이쪽인 것 같아요. 선생님 남자예요. 선생님 남자거든요. 선생님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거의 이쪽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도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약간 남자답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 이런 거 같고 약간 선생님도 약간 뭐 속된 말로 친구들이 막 기집애 같다고 많이 놀렸는데 선생님도 그래서 어렸을 땐 되게 군대 있을 때까지 많이 스트레스. 왜냐면 군대에 되게 약간 군대에서는 되게 약간 너네 뭐 요즘 뭐 유행어로 테토남처럼 혹은 약간 되게 약간 이래야 이렇게 약간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쪽보다는 선생님도 이쪽에 약간 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남성성이 떨어진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 인정한 것 같아요. 인정한 것 같아요. 뭐 이거에 특화된 남자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잡소리가 길었는데 그래서 이런 약간 조금 이게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소개를 해봤어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사상이 같은 페미니즘 사상가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되게 아이러니하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길리건과 나딩스 같은 배려윤리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 인정은 해요. 지향점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는 이쪽을 추구하고 여성은 이쪽을 추구하고 이걸 인정해요. 자 하지만 이것을 똑같이 인정해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거지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차이와 차별 무슨 뜻인지 알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말아라 사회에서. 그래서 남자애도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남자 아이들도 이쪽을 배워야 된다. 균등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여자애들도 이쪽에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두 양성 간의 특성을 두루 이해할 사회적 환경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게 얘네들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교육 이 사람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나딩스의 주장이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남자와 여자의 특성 이렇게 다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르지만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 나오면 이제 예, 배려윤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파 진짜 똑같이 그리셨죠? 길리건이랑 지금 여기 나온 여자분이랑 되게 똑같이 기르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쪽 이겁니다. 선생님이 챕터에 여기에서 이게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나쁘다라고 보지만 법적인 죄는 아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쪽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게 주로 이제 성적 관계, 줄여서 성관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조금 얘기하기가 선생님 입장에서 좀 민망하지만 여학생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쪽이 시험 출제가 제일 많이 보면 성과 사랑의 관계,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다른 주제가 뭐냐 세 가지 나눠서 볼 건데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욕을 안 먹고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조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자, 엄격한 거부터 자유로운 거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하나씩 빠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수주의. 이건 누가 봐도 딱 봐도 보수적으로 보이죠? 중도. 약간 일단 내가 봤을 때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이쪽을 많이 추구할 것 같아요. 중도파. 그 다음에 조금 자유로운 애들 있어.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너네한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다. 자유주의를 잘못 오해하면 그냥 그러니까 성관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특히나 이걸 성폭력을 이제 옹호하는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하면 아니에요 절대.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왜 아닌지. 이게 자유주의가 진짜 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특히 성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네들도 싫어해. 얘네들이 인정하는 건 이제 그거예요. 여기 필기는 않게 너무 민망해서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동의한 원나잇이에요. 원나잇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사에서 배웠던 자유주의죠.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한 내가 희망하는 상대와 성적 관계하는 거 그건 내 자유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뭐 새로운 자유주의가 아니라 너네 윤사에서 배웠던 그 서양식 서구식 자유주의 전통의 일부 이걸 성에 적용한 거죠. 자, 보수주의는 이제 역사가 깊은데 여러분들 유교나 보수 기독교 교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요 성의 가치를 어디서 찾냐면 요거예요. 사회적인 가치, 즉 생식적 가치입니다. 생식. 여기서 말하는 생식은 낳고 기르다 이거죠. 뭘 낳고 길러? 성관계를 통해서는 그 결과물로 자녀가 생깁니다. 이것을 낳고 임신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요 가치를 강조합니다. 즉 성관계는 이거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자, 출산하고 양육하려면 여러분들 결혼 안 우리 이제 막 미혼모 문제가 불거지만 그냥 결혼도 안 한 애들이 출산하고 양육하면 사회적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는 뭐야? 바로 결혼을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되는 거야. 결혼을 해서 부부인 사람들이 요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성적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낳아서 잘 기릅시다.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이다. 정말 보수주의에 가깝죠. 그리고 부부관계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는데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는 당연히 뭐가 전제되겠어? 부부간에 사랑하겠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부부겠지. 그 다음에 부부간에 여러분들 그 범죄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부부간에도요 성폭력 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안 했는데 강제로 혹은 폭력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나오지만 도덕 원칙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거 지켜야 돼요. 부부관계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성행위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당연히 이거 전제돼야 돼요. 자발적 선택.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그리고 서로 간에 폭력적인 게 아니라 인간 약간 짐승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우하는
이게 당연히 부부에서도 깔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 결혼했으면은 막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전제 안 깔리는 게 아니야. 너무 당연한 말이야, 선생님이 이건 설명 아닌 거예요. 당연히 사랑도 하고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부부간에는 서로 요거 지켜야겠죠. 이거 이래야지 성관계가 정당화된다. 성적 관계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죠. 혼전순결이에요. 부부가 아닌데 성적 관계를 맺는데 이건 예끼 고양놈들 약간 이런 되게 당한 거야. 혼전순결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조금 엄격한 특히 성적 관계로 얻는 쾌락에 대해서 아예 거부를 하고 그냥 출산이 목적이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빡세니까 조건이 빡세니까 현대 사회에선 좀 절충을 하죠. 그래서 중도주의가 나왔습니다. 야 부부 관계가 아니어도 얘네들은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출산과 양육 이거 빼버려요. 빼버리고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빠지는 거야. 여기서 얘가 이제 제일 엄격하니까 여기서 하나씩 빠지는 거야. 사랑의 가치. 근데 이 사랑은 부부도 하지만 부부도 사랑하지만 또 그냥 미혼 연인들도 가능하죠. 너희도 보니까 3학년 중에 지금 뭐 인스타 보니까 막 연애 막 하는 애들 있더만. 너희들도 결혼 안 했지만 사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핵심으로 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되게 엄격했던 여기서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부 얘네들 이제 그 당연히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부부끼리의 성적 관계 인정하고 플러스죠. 연인 미혼 연인이라도 사랑하고 그리고 연인끼리 당연히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도덕 원칙을 지킨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절충은 이건 별거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부만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도 사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여기도 문제 낼 때 논리학처럼 돼요. 너네 환경론리처럼 부부만 하는 성적 관계가 옳다. 아니면 부부가 하는 성적 관계도 정당화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환경윤리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쓰자. 쓸게. 그래서 여기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낼 게 없으니까 자꾸 환경윤리처럼 논리적으로 꼬아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럼 중도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쓰면 논리 생각해봐. 부부만이 하는 성적 관계가 옳다? 아니죠. 부부만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죠. 연인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성적 관계도 옳다. 이건 맞죠. 왜냐면 뭐 얘도 되지만 뭐 얘가 부부 사랑하는 부부들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다고 얘가 막 극혐할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하나 더 뺍니다. 사랑도 뺍니다. 그래서 좀 쇼킹하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정서상 사실 이게 조금 힘든데 서양에는 많아. 특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는 진짜 자유로워요. 예, 진짜 자유로워요. 선생님 어떻게 하냐 몰라. 그냥 나도 유튜브로 봤어. 진짜 자유로웠어요. 예, 자유로운 마인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나 이것도 싫어.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굳이 사랑해야 돼? 꼭 연인 관계여야 돼? 그냥 나는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냥 쾌락을 얻고 싶어. 쾌락을 얻고 싶어. 사랑 없는 성 이걸 강조합니다.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부부간에 쾌락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었어.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걔가 플러팅을 했어. 그래서 나도 괜찮아. 그래서 요게 준수됐어. 그리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간에 동의했으면 얘네들은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히 조건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씩 빠진다고 하면 제일 넓고 중간 제일 조그맣고 알겠죠? 근데 여기가 환경윤리처럼 여기는 무조건 비문학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쾌락적 가치를 여기 썼지만 얘네 비문학 가치 내가지고 이거 했는데 쾌락적 가치를 냈어요. 그래서 야 부부간에 이것을 위해서 했는데 그 부산물로
그 부차적인 목적, 이게 제일 1차적인 목적이고,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해서 부차적인 목적으로 쾌락적 가치를 얻는 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문학식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윤리처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꼼꼼히 이렇게 외워둔대. 이거를 그냥 풀지 말고 꼭 한번 이거 읽어보면 해야 돼. 읽어보면서 풀어야 돼.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자, 문제 한번 조금 선생님 풀어볼게요. 그냥 바로 이걸로 갈게. 자, 이건 한번 맞아.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봅시다. 자, 이거는 환경윤리, 자, 성 문제죠. 1번 환경윤리처럼 풀어야 되고, 2번 무조건 아는 거여도 재심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일단 힌트는 바로 나왔어요.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부부만이죠, 만. 하고 둘 다 써있다. 부부만이 인격 존중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해서 출산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문화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거는 이제 보수. 을은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성의 조건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혼 연인 플러스 부부 포함이겠죠. 그래야 얘네들 인격 존중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 이거는 뭐 그 사랑까지는 인정하니까 중도주의겠죠. 자, 근데 이런 문제가 3점으로 나온다. 아, 뭔가 싸해요. 아, 이딴 문제가 3점이라고? 자, 보실게. 자, 1번 보수주의는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하는 자죠. 는 아니라고 본다가 아니죠. 맞다. 맞죠? 옳은 거 잡는 거구나. 2번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 이거 기억이 안 나. 하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힌트가 있죠. 애를 낳는 게 정말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 말씀 같은데, 애를 낳아야 성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 보수주의죠. 사회 존속과, 그래서 여기 힌트가 있죠.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죠. 3번 중도주의는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 여기까지 맞아. 당연히 미혼 연인들 간에도 동의 필요해요. 자발적 동의. 항상 정당하다? 아니죠. 항상 정당,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이긴 하는데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인 동의했다고 성적 관계하면, 만약 그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했는데 그게 그 연인 간의 그게 동의가 아니라, 만약 처음 보는 사람, 뭐 원나잇 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그건 못할 건데, 그치?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무조건 오케이, 항상 정당해? 아니죠. 4번 중도주의는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이게 틀린 거죠. 부부 사이도 돼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돼요.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혼 연인도 되죠. 그러니까 탑은 틀렸고. 5번 자, 보수 중도 둘 다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부부 간에도 미혼 연인 간에도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 간에도 서로를 인간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거는 공통점. 정답 5번입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한 문제예요. 자, 2번은 비문학식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냥 가져왔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읽고, 이거는 이제 따로 공부해서 풀지는 마시면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근거한 양성평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힌트를 하나씩 볼게요. 칼럼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똑똑하고 멍청하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하버드대 총장이 옛날에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남자는 수학을 잘하고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 이 차이는 이제 양성평등 이론가들에 따르면, 밀도 옛날에 19세기 이렇게 얘기했어. 여자 남자의 차이는 후천적인 거야. 원래부터 그런 건 없어. 대표적인 예시 이병철입니다. 이 남자가 선생님이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수학 포기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 지위를 여자라서 뭘 못해, 대통령 못해. 우리 여자 대통령 있었는데 탄핵 당하셨죠. 여자 못할 게 뭐 있죠. 아무튼 지위, CEO를 못해, 이렇게 대통령 못해, 이렇게 결정되거나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서인데, 이게 그 당시 영국 사회 문제점이었어요. 19세기에
영국은 여성들의 직업 진출이 좀 방해가 됐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 번째, 가정 속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여성이 평등한 권리. 오케이, 남자 여자 평등한 권리.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킬 것이다. 약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운 관점도 있죠. 여자도 여자의 생각도 무시하지 말고 받아줘야지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공리가 증진한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그래서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공리주의예요. 이런 공리주의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근데 이걸 공부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걸 칼럼을 보고 이제 풀어볼게요. 비문학식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여기 뭐 지금 보면 여기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도덕성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2번, 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이건 당연한 말이라서. 3번, 여성의 자유권 확대와 사회 전체 이익 증진, 공리죠. 양립 가능하죠. 여자가 이거를 여자의 이게 확대될수록 공리도 증진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4번, 남녀의 지적 능력 차이는 선천적이지만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아까 여기 나왔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는 수학을 잘하고 여자는 수학 못한다. 이것도 밀은 선구자죠. 사회적인, 환경적인 거라고 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선천적 아니에요. 자, 5번 여기 나와있죠. 여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기회를 주면 이거 발전한다. 그래서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번 정답.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3번은 골고루 넣었어요. 선생님이. 에리 프롬도 한 문제 넣읍시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사랑 이거 강조한 사람 사상가 이제 에리 프롬이에요. 자, 1번. 사랑은 일체감을 느끼는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하나 같죠.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약간 우리가 그래서 맨날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약간 찰떡 같다고 하죠. 찰떡같이 붙어 있는 약간 그 일체감을 우리는 하나야. 사랑은 일체감을 느끼는 이건 맞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도움 약간 필요 도움 이런 식으로 이걸로 약간 좀 얘기하죠.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건 아니죠. 알겠죠? 사랑의 목적이 남에게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2번. 사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여도 미성숙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에 근거해야 한다.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목적이더라도 상대방 있는 그대 선생님 했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라고. 그래서 설령 좋은 목적이더라고. 근데 이걸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애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막 남자친구가 막 마약하는 애 혹은 막 범죄 나쁜 놈이어가지고 걔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 해도 안 되나요? 있는데 이건 좀 에릭 프롬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사실 뭐 나쁜 양아치 짓 하는 남자친구를 바꾸려는 마음에 사랑을 하는. 근데 어쨌든 기본 그거는 사실 에릭 프롬 애들이 얘기는 안 했어. 에릭 프롬은 사랑이란 상대방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라고 하니까 변화시키는 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헤어진 게 맞지 않을까요? 안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괜히 너네만 마음 상처받죠. 나쁜 남자는 사랑을 통해서 저 남자가 바뀔 거야? 좀 그렇네요. 3번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노예 관계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남편을 무서워하고 남편이 와이프를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려움, 외경, 복종 아니에요. 4번 사랑은 이게 아까 말했죠. 상대방의 고유성, 삶의 자세, 가치관 이런 거 그 자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4번 맞다. 5번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외경을 통해 드러나는 존경의 감정이다. 외경 아니죠. 외경의 뜻은 뭐야? 아까 맞아. 두려워해서 공경하다 이 뜻이에요. 상대방 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두려워해야 돼? 여자친구도 남자친구한테 왜 두려워해야 돼?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외경 두려움이 틀린 이유는 이거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관계가 이렇게 약간 우리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도 보면 상하관계. 물론 거꾸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갑질하고 남자가 이제 막 점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수직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 자,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태도와 선에 대한 열망. 자, 남자 이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여자의 특성도 우리 여자의 특성도 인정해줘. 배려 윤리죠 이거는. 그래서 성차별 반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심리학적인 이런 내용과 도덕 판단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면 이제 그 배려 윤리야. 그래서 자 이런 문제 상황 딱 봐도 정답 나오죠. 공감해줘야 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감정적으로 여성적 특성이면은 감정적으로 공감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1번 도와주었을 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배려윤리 입장 이런 얘기 안 해요. 공리주의스러운. 2번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살펴서 배려를 해줘라. 이게 정답이죠. 3번 동정심이 아닌 이런 동정심에 나와서 감정 이거 왜 안 돼? 배려윤리 이거 누구나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이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 안 된다. 4번 사회적 효용? 이거 공리주의죠? 아니야 틀린 거야. 5번 배려하는 마음 보호다 이거잖아. 그 뭐냐 부등호. 요거에다 이것보다 배려윤리인데 이것보다 이걸 하라는 게 말이 돼? 틀렸죠? 이건 칸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인데 여기는 좀 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40분 찍었는데 조금만 더 찍어보고 중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직업,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여기서 사실 철학 하나, 사상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쟁점 파트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상 파트가 요즘 여기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죠.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 사실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른 선생님 나눴구나. 여기는 이제 쟁점 위주로 기업 경영 이쪽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거의 무조건 그리고 요즘은 여기는 거의 동양 사상한테 많이 넘겨줘요. 여기 이제 옛날에 마르크스 이쪽도 많이 나왔는데 이쪽은 거의 그쪽은 이제 마르크스는 그 윤사에게 넘겨줬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예. 뭐 윤사는 애들 날로 먹는 단어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쪽이 조금 거의 많이 나오고 너네 6월달도 그렇고 7월달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맹자와 순자 유교적 관점에서 직업과 노동의 의미 이거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양부터 볼 건데 요즘 여기가 힘이 많이 빠졌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요.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플라톤이나 뭐 칼뱅 이런 애들이 아예 안 나온 것도 아니야. 나와 가끔 나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둡시다. 자, 플라톤 여기는 이제 윤사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 영혼 3분설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이상 사회에서의 직업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거기 때문에 자 플라톤의 특징이 뭐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의 영혼 얘기가 이게 윤사에서 얘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사회 얘기하는데 이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은 영혼은 조화를 이룬다. 좋은 계층도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가져야 될 덕과 사회 계층이 가져야 될 덕은 이제 유사 같죠?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핵심은 이제 인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든지 국가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든지 정의라는 이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일단 시작은 여기죠. 인간의 영혼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이 있다.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그다음에 배 부분 이렇게 이성 기계 욕구가 있는데 자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쪽의 영역을 이제 별로 인정을 안 했는데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둘 다 중요하다 해가지고 얘 두 개를 통제해야 좋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 영혼의 부분에 덕이 있습니다. 이 이제 영혼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은 요런 덕을 갖출 수 있어요. 머리는 지혜, 가슴은 용기, 욕구는 절제인데 이제 고3 수준에서는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뒤에 설명할게요.
자, 이러한 덕목을 갖춘 인간이 바로 정의로운 인간. 이런 이성과 기계와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고 이성이 이게 잘 통제하는 인간이 정의로운 인간. 그래서 플라톤 사상에서 정의란 조화, 하모니에 가깝습니다. 화합. 자,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는 똑같아요. 자, 머리, 가슴, 배 부분에 계층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계층과 걔네들을 통치자를 보조해서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 이거를 이제 합쳐서 나라의 수호자 계급이라고 하고요. 군인 계급이죠, 방위자는. 그다음에 생산일, 그러니까 농업, 그 제조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생산자 계층이 있는데 각자 요구되는 덕이 있습니다. 자, 통치자는 나라에 다스리는 자, 똑똑한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덕을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용기와 절제만 갖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제는 생산자는 절제만 가지면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지금 통치자, 방위자, 수호자, 생산자에게 공통되는 덕목이 있죠. 바로 절제의 덕목은 모두 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지혜와 용기를 다 가질 필요는 없지만 모든 계층이 이제 절제의 덕목은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인간 개인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절제 용기가 쉬워요. 그냥 배고픈 거 그러니까 약간 욕망을 잘 참기. 그다음에 용기는 말 그대로 용기를 내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절제의 덕목과 용기의 덕목은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절제라는 건 속된 말로 사회에서 깝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깝치지 않고 내가 지배자를 잘 따르고 그다음에 누가 나라에서 지배를 할 건지 지배를 당할 것인지에 대한 못하네. 협의 계급이 아닌데 계급 간 협의 이거에 대한 협의 누가 지배와 피지배에 대한 협의 그래서 계급 간에 서로 계급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왕개미의 일에 일개미가 참여하지 않고 서로 자기 할 일을 함으로써 나라의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국가에 있어서 절제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절제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의 용기는 이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것을 보존하는 건데 뭘 보존해야 되는 거냐면 이건 이제 윤사에서 나왔는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것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예를 들어서 불의 혹은 백성들의 비난 같은 거는 통치자가 이런 것도 쌩까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자세 이런 게 그거다 용기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왕개미, 전투개미, 일개미가 각자 덕을 갖춰가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데 그럼 이 사회에서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제 이성국가에서 직분은 이렇게 직분은 이제 직업의 분할, 직업의 분배, 분자가 나눌 분자여가지고 뭘로 해석을 해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분, 직업에 따른 약간 역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기 선천적 성향에 맞는 직업 노동을 수행한다. 그래서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어도 내 성향이 찌질하고 막 멍청해. 그러면 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 안 돼. 얘는 내려가야 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선천적 성향에 맞는 그런 직업 노동을 수행하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는 통치자는 선천적인 성향이 뛰어나고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천적인 교육도 이상국가에서 필요하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도 필요. 그래서 단지 똑똑하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후천적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종합 통일성에 각자 기여하는 게 이게 이상국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노동을 통한 재산은 어떻게 하냐? 자, 플라톤은요. 재산 공유제를 주장을 해요. 사유 재산을 금지한다는 그 얘기예요. 특히 얘네들한테. 얘네들은 국가 권력 계층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재산 공유 사유 재산을 허용하면 얘네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러니까 이상 국가가 깨져. 그러니까 진짜 이 뛰어난 교육을 받은 통치자나 이제 그런 나라의 소자 계층은 여러분들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이거는 뭐 교과외인데 결혼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동 생활,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또 부정부패하게 되니까. 자, 얘네 빼고는 사유재산 가져도 돼요. 얘네는 그냥 평범한 애들이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직업과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자, 이쪽인데 얘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시간이 끊긴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